고산시에서 인정받고 있는 병원의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그저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도 완벽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 지선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었던 남편 이태호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날, 갑자기 태호는 이상한 낌새를 보였는데요. 완전 늦었어. 태호의 소지품 중 우연히 기내 건조한 거 싫어서 하나 샀어. 립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선우. 그래도 체리향은 너무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선우를 아침부터 쏘쏘잇하게 챙겨주는 태호였습니다. 이거 하고 가.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해. 우리 마누라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나 괜찮지만.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은 너무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모가 털 하나부터 시작하듯이 의심도 한 끗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본 순간 감당하기 힘든 촉이 발동하는 지선우. 이때부터 선우는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오로지 여자들의 머리카락만 보였는데요. 식욕 억제제 대용으로 찾는 모양인데. 다이어트 같은 거 관심 없거든요. 수면제가 필요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불법적으로 약을 얻으려는 환자는 칼같이 차단해버리는 똑똑한 선우였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그래도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요? 조금 보람이 있는지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요즘.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선우는 과감하게 번뇌에 쌓이게 되죠. 엄마! 그리고 그런 번뇌의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선우. 갑자기 선우를 알아본 이 여자는 현재 태호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네요. 장미연이에요. 이 감독님 근데 이 여자도 회사 개업식 때 뵀었죠. 머리가 짧았던 것 같은데. 붙임머리인데 그렇게 미연이 붙임머리라고 하자 선우가 그나마 안심을 하는 이때 저 이혼했거든요. 선우는 그동안 짜임새 있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미연의 말을 통해 듣게 됩니다. 5시면 퇴근이니까 애 픽업하기 딱이고요. 5시요? 항상 5시 칼퇴근하시잖아요. 그렇게 7시 반에 칼퇴근하는 태호를 칼 들고 맞이해주는 선우. 좋은 게 들어왔다길래 옷 하나 샀어. 늦었네. 별로 안 늦었는데? 물 들어오던 시간인데? 그래. 그러게. 그래서 선우는 일단 비서로 일하고 있는 미연을 왜 채용한 걸 말하지 않았냐고 슬쩍 떠보는데 누구? 왜 말 안 했어? 내가 얘기 안 했나? 한 줄 알았지. 태호는 어물쩡 대답을 넘겨버리는데요. 이에 갈비도 많이 한 겸 옆집에 태호의 불알 친구 재혁이네로 가서 요즘 그 머리색이 유행인가 봐. 많이 보이더라. 재혁의 아내 예림에게 슬쩍 태호를 언급해보는 선우. 지혁 씨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나 해서. 근데 잠깐, 그러고 보니까 예림이가 쓰는 립밤이 또 생각보다 일찍 왔네 자기? 아무튼 그때 태호의 친구 재혁이 퇴근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재혁은 왠지 모르게 그런 선우를 굉장히 살갑게 맞이해주는데요. 난 누구처럼 능력 있는 와이프가 없잖아. 하지만 쌉소리만 할 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재혁이를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마치 북파 공작원 마냥 스릴 있게 태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데 역시나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면 휴대폰까지 다 뒤지고? 그래서 선우는 더 이상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동료 의사이자 태호와도 소꿉친구였던 설명숙에게 결국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4시에 퇴근했대. 나한테 7시라 그랬단 말이야. 예림이 또 뭔가 걸려. 그리하여 산부인과에서 권위 있는 의사로 통하는 명숙은 그녀를 정상 아니야. 너도 알지? 라고 명쾌하게 진단해 주었죠. 반반한 남편이랑 사는 것도 참 피곤하구나. 꿀밤 마렵게 말하는 건 덤인 것 같네요. 체중이 1kg나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우는 자신이 너무 신경과민인 걸 밤에 뭐가 들은 줄 알고요. 자신의 환자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가려우세요? 그래서 이왕 신경과민인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선우는 끝내 태호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양반이 5시 칼퇴근하고 가는 곳이 또 꽃집이네요? 그런데 그때 아까 전 신경 안정제가 필요하다던 그 첫 번째 환자를 우연찮게 마주하게 되는 선우.
조용히 하라고. 그렇지만 태호가 꽃을 사들고 나오자 선우는 끝내 첫 번째 환자였던 민현서를 외면하고 태호의 미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꽃을 사들고 어딘가로 향하던 태호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얘는 너 온다는 얘기 안 하던데. 요양병원이었죠. 아무리 봐도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걸 절감하게 된 선우. 바쁜데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다닌 지 좀 됐어. 부쩍 안 좋아지셔서 거의 매일. 오해했었어 잠깐. 너무 민망하다.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의혹이 풀려서 기분은 날아갈 것 같은 선우에게 별 말씀을요. 요양병원 간호사는 판도라의 상자를 또다시 선우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계속 아드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설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전화만 가끔 주시고. 너희 새끼. 그날 밤 고등학교 동문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조선고 동문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으려고. 잠시 밖을 나가겠다고 하는 태호와 전시회를 한다길래 이참에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태호를 따라온 선우. 근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태호는 동문회장님한테 실수하면 안 돼. 선우가 여기에 온 것에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요. 알잖아, 나 이번 프로젝트 진짜 제대로 성공해야 되는 거. 어쩌면 그분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알고 보니 동문회장님에게 잘 보여서 영화 제작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태호였던 거죠. 그렇게 선우에게 단단히 말해놓고 동문회장님을 홀로 찾아가는 태호였는데 아니 작품이 먼저. 야, 또 경영 씨가 바로 이 지역의 유지인 여병규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고 28기 이태호라고 합니다. 사모님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라? 근데 이 여자도 아까 전 지선우의 두 번째 환자였던 사모님 엄효정 씨네요? 그나저나 최 회장.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귀신같이 태호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이란 걸 눈치챈 여병규는 그런 태호를 개무시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에 선우는 왠지 모를 짜증이 솟구쳐 축하드립니다. 끝내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죠. 가정사랑병원 지선우 선생님이세요. 병원 부원장이라는 말에 눈빛부터 초롱초롱해지는 우리 병규 형. 진짜 명의시라고 이 사람이 어찌나 칭찬을 하시더니. 제 남편이에요. 어머. 그랬어요? 그렇게 태호가 선우의 남편이라는 말을 듣자 병규 형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저희 남편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회장님. 아까 몇 킬로 그랬지? 20. 예, 28기입니다 회장님. 어쨌든 남편들이 사업 얘기를 하는 동안 효정과 단둘이 얘기를 나누게 된 선우였는데 이 와인은 좋은 게 들어왔다길래 오다 하나 샀어. 그렇게 또다시 방구석 셜록 홈즈에 빙의하려는 지선우의 상념을 내 딸 다경이. 급하게 깨워보려는 효정이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더라. 우리 인연 이대로 쭉 이어나가는 거 어때요 선생님? 좋습니다. 내일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그래서 선우는 다음날 태호의 생일인 걸 핑계로 엄효정과 여병규를 정식으로 초대하는데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런 자리라면 기꺼이 가야죠. 그렇게 찝찝함을 느낀 채 홀로 외진 곳에 나와 상념에 잠겨있던 선우는 여기 전시회에서 잠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그땐 미안했어요. 민현서를 우연히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째 현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낀 건지 선생님같이 잘난 분은 기회가 안 되시겠지만 선우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치부를 그녀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게 뭐가 겁나요? 증거 잡아서 쫓아내버린 끝이지. 결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하지만 현서의 말이 맴돌았던 걸까요? 선우는 끝내 결심을 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현서에게 파티 신청을 하기로 말이죠. 그 전에 가정의학과 돌면서 그리하여 신경안정제를 받는 대가로 다이어트도 자살 시도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현서는 태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그가 맨날 칼퇴근하고 드나드는 어떤 집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우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던 여자가 많네요. 태호의 외도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어떤 여자예요? 사진이라도 찍어봐요. 동영상이라도. 급해서 제대로 사진은 못 찍었지만 여자의 자동차 번호를 찍은 현서. 긴 갈색 머리에 그리하여 임무를 제대로 완수한 현서에게 처방전을 건네는 선우와 어쩌실 생각이에요? 그런 선우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차 트렁크 한번 봐봐요.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꿀팁 한 가지를 말해주는 현서.
그런데 다음날 태호의 생일날 우연히 아까 전 현서가 보낸 사진에 찍힌 차 번호를 직접 보게 되는 선우. 근데 잠깐, 아니지? 아닐 거야, 설마. 아니야. 맞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원수 같은 놈 생일에 축하해주러 온 병규 형. 결국 선우는 당신 차키 좀 줄래? 태호가 정신없는 틈을 타 카메라를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래도 자기 차에 있는 것 같아. 그의 차키를 얻어냈죠. 좋은 사진 찍고 싶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주기 싫은데 줘야 되는 미묘한 이 표정. 어쨌든 선우는 끝내 그동안 태호가 비밀스럽게 가지고 다니던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방 안에는 구린내 나는 빤스 하나와 각종 세면 도구,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아줌마를 무너뜨릴 증거를 잡게 되는... 어라? 놀랍게도 불륜상대는 효정이 아니라 효정의 딸 여다경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딸 다경이. 하지만 여기서 충격받긴 아직 일러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선우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진료하다 급하게 나갔어. 아무래도 너한테 조심해.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선우가 눈치챈 거. 소름 돋게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그냥 선우만을 속이고 있었던 상황. 아무리 남편이 옛 친구들이라고 해도 자기와도 안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이렇게도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태호를 보고 참지 못한 선우는 엄마! 카메라 찾았어? 아들 준영이를 보고 참게 되죠. 불안한 내 영혼을 든든히 품어주는 여자 사랑한다. 진짜 한 대 줘 패고 싶지만 오늘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마음껏 즐겨. 이악 물고 참아보는 선우였죠. 황폐해진 내면을 위선과 기만으로 감춰야만 하는 이 피로. 여기가 바로 지옥이오. 그리고 그때 선우의 눈에 잡히는 장면. 그리하여 이때부터 고산시 파괴왕의 전설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돌려줄까? 남김없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먼저 도대체 얜 뭐하는 기집애인가 싶어서 여다경을 다이렉트로 찾아온 지선우. 따님은요? 재밌는데요? 죄다 아저씨 아줌마들의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하지만 다경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다경 씨, 나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야. 그래? 시간 되시면 같이 오세요. 같이 하는 사이에 금방 군살 붙고 축축 늘어지니까. 결국 선우는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몸이 안 좋아 먼저 집에 가보겠다고 하는데요. 나 먼저 가야겠다. 토할 것 같아.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화난 다경이를 달래며 여기까지 온 게 장난 같아? 내 눈 보고 대답해. 그녀와 스킨십을 참지 못하는 이태호의 망할 주둥이. 당신 와이프부터 정리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일까지야. 헌데 왜 형이 여기서 나와? 가려우세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이태호와 여다경 그리고 지선우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준영아, 아들 준영이가 덜컥 집에 혼자 와버렸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나랑 같이 왔어. 알고 보니 명숙이가 같이 데려다 주긴 했네요. 싸웠나? 무슨 일이냐고 오늘 내내 물었는데. 그리고 불편한 명숙이가 오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내뿜는 선우였죠. 너도 한잔 할래? 좋지. 선우의 냉정한 태도에 빈정상하는 명숙이었지만 이런 건 내가 좀 하면 되지 뭐. 근데 저 가방 뭐야? 버리려고. 사진도? 그리고 명숙이는 대화할수록 확실히 선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애써 웃어 보이려는데 재밌니? 예?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 없지 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더러 신경과민 아니냐고 하던 나도 재밌었지 너. 그렇게 선우는 명숙이에게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걸 말해주며 알고 있어? 명숙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금방 정리한댔어. 한 달쯤 전에 술 한잔 하자고
왔더라고. 그리고 박쥐 같은 명숙이를 보며 그런 자식은 내 친구 아니야. 네가 내 친구.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오랜만에 공기 섞이지 않는 소리를 내지르는 김희애 씨였죠. 그런데 명숙이가 선우의 심기를 어떻게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등장하는 이가 있었으니 다음 환자 들여보냈어요. 네. 그래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여다경을 외면하려고 하는 선우였지만 여다경님. 1번 진료실로. 대담하게도 다경은 선우에게 직접 진료를 받겠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가 꼭 선생님께 진료받으라고 하도 권하셔서요. 그렇게 시작된 살벌한 기싸움 현장. 어디가 안 좋아요? 몸살 기운이 잘 낫지 않아서요. 하지만 여기는 선우의 홈그라운드였고 옷 좀 올릴게요. 아 차가워. 결국 선우의 갑작스러운 기선제압에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다경이었죠. 아 차가워. 술 담배 해요? 담배 안 펴요. 술은 가끔요. 성관계는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선우는 마침내 다경이를 열받게 하는데 성공하는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다경이도 보통에는 진짜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요. 유부남이거든요.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뭔가 서로 머리채 잡기 7초 전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성병 검사까지 해야겠죠? 소변 받아오세요. 마지막으로 다경의 소변 검사를 확인한 선우는 결국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결과에 무너지고 말았죠. 아니, 선우와 다경 둘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요. 임신이네요. 그렇게 가정사랑병원 산부인과 담당의 명숙이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무한테 달리지 말래. 이태호한테도? 이 둘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막힌 상황에 입이 근질근질하다 못해 터질 것 같았던 선우는 자신의 대나무숲 민현서를 만나러 가는데 어제부터 결근했어요. 몸이 안. 갑자기 결근하기 시작했다는 현서, 그리고 현서 소식에 안 좋은 예감을 느끼는 선우와 진짜 안 좋은 일이 진행 중인 현서였죠. 그렇게 현서가 위기에 빠진 순간 박력 있게 혜서 씨 일어나요.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현서의 남자친구 박인규의 팔을 파괴시켜버리는 선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파괴적 충돌 조절 품행 장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하는 너 같은 인간한테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은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서 선우는 인규가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신질환자는 특별자치시장 승인하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다는 거. 그에게 단단히 그와 자신의 차이를 각인시켜 주었죠. 나 또라이 아줌마 아니고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야. 지역의사에 움직일 수 있고 네 앞으로 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한 장이면 인생 끝나 너. 어쨌든 인규에게서 현서를 빼내고 그녀를 임시방편으로 치료해준 선우는 임신했어요 그 여자. 드디어 속 시원하게 자신의 현 진행 상황을 현서에게 말해주며 앞으로 어쩔 거예요. 그 나쁜 애 아니에요.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녀에게 갑자기 조언을 해주는데 어째 현서에게 훈수를 둘수록 현타가 시기 오는 선우였습니다. 실밥 뽑을 때까진 며칠만 지내요. 살집 알아봐 줄 테니까. 아무튼 현서가 지낼 거처도 마련해주고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밥 먹고 야구 게임 딱 2시간만 한시 딱 하지. 자신만 빼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이 가족을 보며 큰 고민에 빠지다가 일은 잘 돼가. 골치 아픈 거 빼놓고 그럭저럭. 끝내 태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너 여자 있지? 좋겠다. 뭐라 그래서 방금? 하지만 그런 선우의 고민이 무색하게도 태호는 바람 핀다고 내가.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빛이 살짝 뇌정지가 온 것 같은 태호.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그렇게 갑작스러운 선우의 팩트 폭격에 정신을 놓을 뻔한 태호였지만 솔직하게 말해줘. 바람 핀다고 내가. 맞잖아. 끝내 그는 정신을 진짜 놓아버립니다. 나한테 그럴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제발. 대체 난 뭘로 보는 거야? 혼을 실은 발연기. 실망시키지 말라고. 실명 내가 했어. 그렇게 감기 걸린 알파치노가 바로 이태호였습니다. 지선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테파치노의 연기에 우참에 실패한 선우. 그래. 결국 지선우는 하고 싶은 말을 그걸로 충분히 대답이 됐어. 이 개새끼야.
속으로 뱉어버렸는데 어째 태호 표정은 정말 쌍욕을 먹은 듯한 표정이네요. 난 올라가서 출근 준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태호 앞에서 무릎을 굽힌 뒤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은 선우. 이태호한테 알려줘. 여다경 임신했다고. 5분 뒤에 이태호한테 전화해. 그리고 빅스비 마냥 재빠르게 명령을 수행하는 명숙이. 여보세요. 태호는 그렇게 다경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일단 알았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 미련 없이 다경이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태호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우리 결혼할까? 책임감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 자신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기 위해 와준 태호의 모습이 오버랩되듯이 떠오르는 선우였습니다. 결혼하자, 선우야. 그래서 그럴까요? 선우는 날지 말지 내가 정해. 어쩌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나 봅니다. 이태호가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 결혼했기 때문에, 준영이 때문이 아니라 나 지선우를. 자기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뿐이야. 그게 아니라면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한편 아델레미가 이런 철없는 짓을 할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학적으로 손쓸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는 거. 자신의 삶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걸 느낀 태호의 엄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혼자 자신을 찾아온 선우에게 남자는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주. 태호를 잘 부탁한다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는데요. 언젠가는 정신 차린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더 복잡한 마음을 품게 되는 선우. 또한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러냐 너. 복잡하기로는 얘가 제일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그만 선우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우가 아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선우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선우도 좋은데 다경이도 좋다는 미친놈을 보며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명숙이는 그렇게 자신이 싱글인 게 다시 한번 극락이란 걸 선우는 당연히 선우도 사랑하지. 뭐야 그게.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어쨌든 그날 밤 아침에 급하게 나간 일은 잘 해결된 거야? 태호에게 뼈가 있는 질문을 하는 선우. 잘 해결됐어. 앞으로 더 잘할게. 너 신경 쓰는 일 없고. 그리고 어째 자신만만하게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는 태호를 보며 선우는 정말 내가 신경 쓸 일 더는 없는 거야? 절대. 혹시 얘가 진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긴가민가한 마음을 품게 되는가 싶었더니 아이 낳기로 했나 봐요. 아까 전 자신이 태호에게 했던 질문의 진짜 답을 2달 안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운 나쁘게도 다경의 입에서 듣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호한테 실망할 것도 없었던 선우는 자기 가정 두고 바람피는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생각보다 태호와 다경의 관계가 잠깐 바람 같은 거 아니고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오래되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녀는 고산시에서 이혼 1타 강사로 유명한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결정하신 겁니까? 남편의 재정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태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주택담보대출이자 말입니다. 이자 납부가 좀 밀리긴 하셨습니다. 직접 확인하게 되죠.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때만 해도 대리 임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집 담보 잡아서 돈 끌어모으고 그거 말고 제가 알아야 할 게 또 있나요? 심지어 아들 명의까지 건드려서 아드님 명의로 된 변액보험 약관대출도 같이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선우 몰래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펑펑 써댔었던 태호.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에 쓰여졌나 알아봤더니 이제 더 이상 분노할 것도 없다 생각했었던 선우의 착각을 확실하게 깨주는 이태호였던 거죠. 엄마? 그런데 서재를 엉망으로 만든 선우를 보며 뭐해 지금? 아니 그냥 뭐 좀 찾다가. 윤노을은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준영이. 그게 갑자기 여기로 전학 온 거잖아.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도 싫을 것 같아. 만약 엄마 아빠 이혼하면 말이야.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다시 야근을 한다는 태호를 보며 오늘 야근이야. 급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해야 해서. 선우는 분노를 주체 못하고 그날 밤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를 또다시 찾아갔죠. 어머니도 짐작하고 계셨던 거죠. 태호 씨한테 여자 있다는 거. 그런데 선우의 말을 듣고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난 다 알고 있으면서 태호 씨를 부탁한다고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그저 태호를 변호하기 바빴던 시어머니.
너도 자식 키우는 애미 아니냐. 아들 앞으로 된 보험 금액까지 손댄 인간을 내 자식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용서해요? 이혼할 겁니다. 준영은 영원히 못 볼 거예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화려한 태호의 발자취였지만 오늘 그탄 안 들어가는 너랑 서늘한 내 아들도 고단했다. 내가 숨 쉴 틈만 시어머니는 할 말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악을 쓰며 절규하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태호 씨가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죠. 악에 바쳐 말하는 선우. 아, 그런데 선우가 너무 선을 넘었던 걸까요? 선우의 방문이 있고 다음날 태호의 어머니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호 어머니의 장례식 날 많은 문상객들이 왔는데 슬퍼하던 와중에도 자신의 미래 투자자라 볼 수 있는 병규영이 오자 자신의 미색 점검에 여념이 없는 태호였고, 그런 태호를 보는 선우 표정과 준영의 표정,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표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병규영을 극진하게 에스코트하는 태호 때문에 속이 뒤집혀버린 선우는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 아빠 있잖아. 나갔다 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고, 이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태호 또한 뜬금없이 자리를 비워서 손님 마중 나간 것 같습니다. 끝내 준영이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인사부터 하고 밥 먹는 게 그래서 태호의 친구 재혁이에게 아저씨, 아빠 어디 있어요? 못 보셨어요? 아빠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준영이. 어디거든요? 한편 그 시각 전화를 받고 나온 태호와 그런 태호를 스릴러 영화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선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우는 속으로 아닐 거야를 한 10번 외치다가 나 지금 뭐하니? 에이 설마 하며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예전 자신이 좋아했던 그 노래, 그러니까 태호가 들려줬던 프로포즈송이 선우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에이 설마. 아 진짜. 아 제발. 맞아. 어쨌든 설마 했지만 진짜 미친놈이었던 이태호. 그리고 그렇게 선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연히 이 상황을 뒤에서 보게 되는 재혁이었죠. 그렇지만 선우가 뒤를 돌아보자 뿅 하고 사라져버린 재혁. 닌자인가? 아무튼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선우는 자신의 오른팔 민현서를 누구세요?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하러 들렸는데. 다경에게 침투시킵니다. 저 혹시 몇 개월이세요? 이제 막 3개월이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우리 차 한잔 같이 해요. 그리고 이런 선우의 속도 모르고 그렇다면 남편이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많이 힘들었지. 오늘도 행복한 이태호. 사랑해. 부부의 세계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평균적으로 관객보다 고상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써야 제맛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날 사람이 시약에서 말했죠. 그래서 그럴까요? 부부의 세계라는 작품이 첫 방영이 되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사회에서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지선우의 몰락은 시작부터 비극의 정석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소희 씨가 예뻐서 화제가 됐기도 하고. 씨발아. 아무튼 일단 이 작품을 끝까지 다 본 입장으로서 제 후기를 말해보자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작품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태호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뭐 같은 남자이기도 하고 등장인물한테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태호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You have a problem with Thomas Wayne. Yes, I do.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쓰잘데없는 생각이죠? 그래도 스토아 철학충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었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만약 원하는 물건을 실컷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지금도 아마도. 하지만 쾌락은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욕망, 전보다 훨씬 더 큰 욕망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태호 또한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태호가 스토아 철학을 배웠다면? 너 씨발야 씨발
스튜어트 철학은 이런 쾌락 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를 종종 생각해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넬 때면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상기해보라고 스튜어트 철학자들은 그렇게 제 멀쩡한 친구를 보내버리죠. 어쨌든 소중한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식은 정말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태호가 이런 방법론을 썼다면 지선우 그리고 아들 준영이와의 관계도 파멸되지 않았을 텐데,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다경이가 임신한 이상 이젠 진짜 뒤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배운 거 써먹은 소개남은 다음 부부의 세계 2부 영상으로 또 찾아온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봬요.